네, 14주차에서는 다양한 관계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실게요. 첫 번째,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 그다음 세 번째, 형제자매 관계와 의사소통. 네 번째, 친구 관계 의사소통. 자, 다섯 번째 순으로 이성 관계와 의사소통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할 내용은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부부 관계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자, 부부 관계 특성. 부부는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네, 이후에 이제 어떤 특별한 만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네, 기존의 개인사,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이런 그 개인적인 다양한 경험이 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또한 다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른 이런 경험과 가치관이 병합해서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부부관계이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특징, 부부관계는 자,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인과 동시에 법적인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손수가 없는 네, 어떻게 네, 한 몸의 관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네, 부부관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든 공유하는 관계이다. 현재 내가 내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경험이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지금 현재 내 부부의 관계가 이후의 미래의 부부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요. 이러한 다양한 그 부부 관계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고 우리가 그러면 적응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부부 관계는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관계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해야 이후의 모든 일들이 네, 만사형통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부부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정에서부터 네, 뭐 학교, 그다음 직장, 지역사회, 국가의 이런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부관계 중요성은 자 이러한 부부관계가 그 둘만의 관계 이상의 효과를 미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녀의 이런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인 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후에 자녀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결혼 전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각자가 살아온 가족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결혼과 동시에 생각해 봤을 때, 이 결혼, 그러니까 당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결혼 전에는 당연히 각자가 살아온 가족 배경, 경험, 또는 이제 그들의 부모 관계, 그렇죠? 부부 관계, 이제 조부모들의 관계가 결국 현재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 역사, 가족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자, 둘째, 결혼하는 사람과 연령, 뭐 나이 차이, 동갑이다. 또는 뭡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서로의 이제 가치관이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 그 다음에 이 결혼한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물론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성숙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죠. 네, 동갑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성숙한 이런 그 사람을 만났다면은 네, 요것 또한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결혼 전 교제 기간으로 인한 영향. 너무 짧게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다. 당연히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넷째,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제 순수한 사랑의 동기. 뭔가 조건부 사랑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한 이런 그 결혼이 된다면은 이것 또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기간은 짧지만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단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면은 또 원활한 부부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째, 혼전 임신 여부로 인한 영향. 자,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후에 부부 갈등으로 많은 요인들을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부모의 동의 문제. 자, 너무나 사랑했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 이제 그 부부가 됐어요. 이랬었을 때 이제 조부모나 가족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이제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요. 결혼 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러한 이제 부부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굉장히 일반적이거나 지배적, 경쟁적, 굉장히 이제 비하하는 태도, 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이 사람들은 네,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배적이고 뭐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네, 결혼 이후에 이 그 부부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네, 주도권으로 네, 부부 생활이 지속된다면은 당연히 이혼율이 높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 2번째. 부부 간의 이런 관심사나 네, 또 흥미가 같은지 이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 취미라든지 네, 흥미, 그다음에 이제 TV 프로그램 가지고도 부부 생활에서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사한 것들을 많이 찾고 공통분모를 조금 찾아가는 것 또한 이제 부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안정적인 이런 친인척 관계. 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보면은 친인척 관계 때문에 오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의 부모라든지 또는 이런 그 친인척, 네, 이런 그 가족 관계가 또 나의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4번째로는 음, 경제적인 요소가 최근에는 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요소를 비교적 안정되고 적절한 수입이 제공된다면은 부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줄더라.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이어질 확률이 높더라라는 보고가 연구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부부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종교가 다른 상황에서 네,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 네, 남편의 또는 부인의 이런 종교관을 또는 종교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종교 활동이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닌다든지 절에 다닌다든지 하는 부부는 훨씬 더 성공적인 네, 결혼 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높더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에서 살펴볼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우리는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의사소통 장애 요인 중에서 첫 번째, 부부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들 살펴봤었을 때, 네, 이제 국가가 다른 경우 또는 문화적인 뭐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 그다음에 그거 기타 등등 외에도 이제 가족의 문화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이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 자라왔던 이런 사람들 간의 문화적인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다음 2번째는 남녀에 대한 사회적인 이런 그 사회문화적인 기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 남자가 그러면 안 돼. 또는 여자기 때문에 네, 뭐 사회 활동에서 또는 가정 생활에서 주도권을 쥐면 안 돼라는 이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네,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 환경 분위기 속에서 성 역할이 고정화, 그다음에 이런 성 역할에 대한 이 인식이 네, 확고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 역할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도 남녀는 상당히 차이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속한 이제 가정 환경, 문화권, 이런 사회적인 기대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는요. 간접적인 의사소통은 이제 의도하는 바를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암시만을 보내는 네,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참뜻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쁜 말투, 그 다음에 이제 반어법,
그다음에 간접적인, 네, 직접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런 의사소통 방법은 당연히 부부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런 언어 사용의 차이는 같은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돼서 특히 남녀 차이, 그쵸? 그다음에 말하는 스타일, 방법 이런 부분. 그래서 언어 사용의 이런 차이가 또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또 장애 요인은요. 지나친 일반화나 불확실한 가정이 의사소통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추측하거나 또는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갈등 상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집에서 그랬어.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것이야. 뭐 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지나치게 부정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네, 우리 남편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늘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 또는 이제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추측 이런 가정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섯 번째 이제 장애 요인으로는 이제 선택적인 인지는 경직된 태도로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 A 아니면 B.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를 하거나 이런 선택적인 인지는 우리가 네, 경직된 태도로 보아지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태도를 버리시고 좀 더 이해하는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보시면 모순적인 이런 의사소통 한 사람에 의해서 내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메시지가 보내지거나 또는 언어적인 메시지 또는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 몸짓, 눈짓, 표정 포함되죠?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서로 다를 때 발생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말과 표정이 다를 때. 말은, yes, 난 여보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면은, 남편 되는 분은 이 사람이 yes를 한 거야? 아닌 거야?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이런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에서의 차이를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네, 장애 요인으로는 혼자 말하는 독백. 은 자신만이 상대방에게 말하고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결코 혼자 말하는 독백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타인이 쉽게 알아줄 거라고 오해,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혼자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 있죠.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이나 또는 판단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는요. 네, 이런 방어적인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느낄 때 취한 행동인데요.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게.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인 의사소통 또는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전달하고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방어적인 의사소통은 상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부부 간에 성공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이제 댓글 과제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네, 낼 건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 부정적인 걸로 어떤 그러니까 남편이나 또는 이런 아내의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물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이 화가 났으니까 저런 표현을 하는구나.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좀 대화를 시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일단 존중한다 그러면 네, 소통이 안 될 게 없죠. 상호 간에, 부부 간에 존중하는 태도,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을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느 내 혼자만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을 하지 말고
공통의 어떠한 준거 틀을 가져라 해서 자, 남편과 나의 일치점, 뭐 기준점을 찾아서 어떠한 의사소통의 준거 틀을 마련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하더라도 그쵸? 이 사람이 공감하고 내 생각이나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대화가 시작됐다면은 잘 들어만 준다 하더라도 목소리라든지 이 대화의 이해 수준 또는 내 화합의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는다든지 또는 내 말만 주장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네, 부부 관계에서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예, 메시지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내 혼자 짐작 추측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데 당신이 말했던 의미가 이거 맞나요? 중간중간에 이 메시지의 의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얘기가 돼야지 네,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공감의 중요성. 우리가 의사소통 시간에 늘 강조했고 배웠던 내용인데요. 부부간의 의사소통 역시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해했어. 뭐 끄덕이는 이런 제스처를 포함해서 공감하면은 네, 원활한 이제 말하지 못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공감하라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그 맞장구, 언어적인 맞장구도 포함되지만 공감은 눈빛,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문자로 주거나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공감을 표현을 하는 의사소통이 훨씬 더 부부간의 대화에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네,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네가 되게 많이 속상하겠다. 공감의 표현을,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내가 직접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읽기. 네, 상당히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 지금 이제,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속상하겠구나. 자, 그런데 내 감정은 이래라고 해서 일단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자,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특히 아내분들이 남성분들에게 하는 흔히 실수는 내가, 네, 단어만 얘기했잖아. 또는 돌려서 말했잖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라는 메시지. 자, 남성분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네, 알기 힘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이런 상황이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네, 반드시 직접적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 자존심이라든지 네, 이런 네,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노출을 해라. 자, 부부간에서 자기 노출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네, 자존심이 상해서 또는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은 네, 뭔가 나를 낮추게 된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이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해서 그러니까 나의 감정 상태 또는 내가 현재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를 즉각 자기 노출을 하셔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공감, 경청,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거 다 좋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자기 노출을 안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의 상태, 컨디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자기 노출부터 하셔야 성공적인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살펴볼 이제 관계 유형은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사소통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모-자녀 관계는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운명적으로, 그렇죠? 혈연적인 관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처럼 대등한 수평한 관계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는 뭔가 수직적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자녀에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충족적인 이런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 형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계인데요. 특히 자녀의 인성,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을 찾는다 그러면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델링, 부모의 메시지,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의사소통이 결국 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고 싶고요. 자, 다섯 번째 특징. 세월에 따른 관계 속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영아기 때 부모 자녀의 이런 관계, 대화의 소통 방법이 다를 거고, 유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기, 그 다음에 사춘기에 접어든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부모 자녀의 이제 관계의 속성이 또 달라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이제 조금 해야 되는, 요즘에 뭐 캥거루 아이들도 많다고 치지만은 어느 정도 부모가 독립적인 아이의 이제 이런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학생 이후 성인의 단계에서는 또 그들의 자녀의 이런 그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 자녀 관계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 결혼과 동시에 또 부모와 자녀가의 이런 관계 속성은 또 다른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세월에 따른 관계 속성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때 상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부모의 중요한 양육 태도. 자, 양육 태도와 그 가족 간의 상호작용, 그쵸? 이게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 자,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이죠. 민주적인 부모. 그래서 자녀의 의사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범위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되 그 안에서의 자율성, 자녀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부모를 우리는 민주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육 태도는요,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자, 이 권위적인 부모 같은 경우는요, 권위가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민주적인 부모가 아닌 굉장히 이렇게 그 권위적이고 내 말을 따라라. 그다음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자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통제적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권위적인 부모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형성하기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자녀는 이런 권위적인 이런 부모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만 너무나 지나친 허용적인 부모.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지금 자녀를 한두 명밖에 안 놓다 보니까 또는 이제 할머니들에 의한 양육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 의한 허용적인 부모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녀밖에 없어.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허용적인 부모 역시 제대로 된 이런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노하는 부모. 무조건 자녀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나 안 돼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절하는 부모. 또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거, 방임. 내버려 두는 거. 자신의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소통 단절, 관여하지 않는 부모.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방치하는 케이스에 가장 부정적인 부모 양육 태도 유형, 관여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이런 부모의 양육, 이런 양식은 자녀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들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는 화목한 가정의 모델링, 모범을 보여줘야지 내 자녀가 이후에 결혼 생활 또는 그 남녀 관계 또는 그 내 자녀의 또 손자, 손녀, 그쵸? 그 자녀 간에서 상당히 이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모가 화목한 삶을 보여주는 모델링,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셋째, 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애정을 표현한다든지 긍정적인 부부 간의 이런 대화, 그다음에 이제 웃음소리, 화합, 긍정적인 이런 대화 장면,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자녀로 하여금 네, 우리 부모의 이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이 자녀는 또 그러한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이런 부모의 지도는 그쵸? 양육 방법, 양육 태도는 일관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어머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에 걸린 부모의 경우 감정 기복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가 우울한 상태에서는 뭐 다 하지 마라, 뭐 네가 알아서 했다가 갑자기 내가 예민해지고 극도의 불안감이 막 몰려오면은 자녀에게 이건 왜 그랬고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막 통제가 들어간다든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양육 태도 그다음 양육의 이런 부모의 지도는 바로 비일관성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이런 부모의 지도는 일관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 이런 거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절대로 허용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뭐라는 것들에 대한 이거 자녀가 나름대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10대 자녀를 좀 더 창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자,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고 사춘기에 이런 특징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자녀의 이런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네가 한번 생각해보자. 네 스스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볼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네가 생각하는 다양한 안들을 한번 더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창의적으로 네, 의사소통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부모가 자녀의 이런 정서 상태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결국 부모 자녀가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놓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동일시해서 또는 이제 나의 이런 감정이나 나의 이런 그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자녀에게 투사시켜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현재의 능력, 뭐 학업 능력이라든지 뭐 공부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너는 해야 돼.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있잖아라고 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상당히 의사소통에서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대 차이로 인한 단어 사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6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이 20대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40대인 저보다도 이런 카톡이나 또는 대화를 할 때 이 저기 어린 자녀에게 맞게끔 대화를 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한 번씩 좀 감탄 아닌 감탄을 하게 되는데 세대 차이로 인한 이런 단어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극심하게 날 경우 우리 부모랑 소통할 수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자녀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넷째, 자녀는 부모의 이런 상태나 행위에 민감한 반응을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런 네, 상태, 행위를 자녀 앞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부부가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녀 앞에서 티를 내는 거는 자녀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단 얘기를 들어볼게 라는 이런 태도로 네, 대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부모의 부정적인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생각하는 데 따라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거 사실 생각이 어린 거야. 너는 아직까지 잘하지 않아서 네 생각은 필요가 없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런 대화의 방법 아니면 네가 생각하기 전에 엄마가 미리미리 정해놨어. 이런 부정적인 대화의 방법 스타일은 일단 버리셔야 되겠죠. 네, 여섯 번째. 부모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의 편견 또한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자녀들은 우리 엄마랑 대화 안 돼요.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대화를 단절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녀의 이런 자아 긍정성이 결여됐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자아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의 이런 갈등도 많고
이런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이러한 자녀의 컨디션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모 자녀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입니다. 이것은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라는 것은 그냥 이런 자세로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에 내가 어떤지 한번 다 들어보고 같이 한번 대화해보자라는 식.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일단 자녀는 내 생각을 충분히 엄마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마는 나와 대화가 되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을 보여주기. 자, 엄마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반응은 어머니의 또는 자녀의 상태의 컨디션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엄마 일단 내 생각부터 들어주세요. 라고 자녀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가 또는 화가 난 상태에서 건방지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네 얘기를 들어주려고 마음을 열었는데 네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라는 나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의사소통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과 감정을 공감해주기, 그쵸? 단어나 이런 거에서 그래 네가 속상했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이런 그 말을 한 번 더 읽어주기, 공감해주기. 그 다음에 그 상대 부모는 자녀,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의 이런 말과 언행, 감정을 공감해주면 둘 간의 이런 소통에서 못할 것이 없겠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기. 자,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나 전달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자, 우리는 대부분 남을 핑계대거나 또는 타인을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붙이는데 내가 현재 그래요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직시하게 되거든요. 또한 내가 그랬어야 한다면 그것을 듣는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그렇구나 해서 아이의 문제, 아이의 감정에 직시하게 되기 때문에 나 전달법으로 말과 의사소통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내 감정도 모르는 채 자녀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직접적인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녀와 또는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신의 감정을 일단 알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체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우리가 관계 유형은요, 형제 자매 간의 소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같은 성이라 하더라도 언니와 동생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와 이런 동생 간의 이런 갈등이 있는 집안도 많은데, 교육에는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녀, 형제 간의 이런 의사소통에서는 첫 번째, 형제 자매 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 줍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그 뭐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던 그 상대를 만나는 기분이다. 왜? 자, 첫째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태어난과 동시에 뭐죠? 내 모든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이 내 동생이 다 뺏어갔다라고 느끼는 이런 감정. 그다음 또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이상의 끈끈한 애정을 가진 내 동생이지만 그래서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는 관계가 이 심리학적으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 어쨌든 우리는 질투의 관계, 경쟁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로 하여금 뭔가 비교 대상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둘째, 형제 자매 간의 이런 적개심, 불만을 좀 더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꾹꾹 쌓아놨다가 폭발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불만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다음 셋째,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부모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인 이런 폭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폭력적인 행동까지 발생하는데 화가 났다 하더라도 또는 친동생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가 화가 난다 그러면 화가 난 이유 또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네, 이런 방법으로 또는 편지를 쓰거나 또는 네, 긍정적인 이렇게 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네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오히려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서로 비교하면서 꾸짖지 말고 특히나 부모 입장에서 그쵸? 형제 자매 간의 비교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를 해치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네, 각각의 고쳐야 할 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칭찬을 할 때도, 그쵸? 동생이 있는 앞에서 언니를 극단적으로 칭찬한다든지, 비교하면서 하는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서, 네, 각각이 잘하는 장점은, 너는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엄마가 기분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좀 구체화시켜서 하셔야지, 누구보다, 또는 동생보다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이런 성장한 그 형제 자매 간에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니니까 무조건 양보해. 동생이니까 언니가 하도록 네가 양보해야 돼. 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스스로 네, 배려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언니가 저걸 하고 싶다는데 라고 해서 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도록 언니 입장에서도 무조건 동생에게 양보하기보다는 동생이 하고 싶다는데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결정해보자. 이렇게 의사소통을 본인이 선택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와의 갈등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살펴볼 관계 유형은 친구 관계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친구는 네, 제2의 인생의 동반자라 할 만큼 친구는 인생을 살아가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의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친구와 나누는 정다운 애정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표현하고요. 우정은 연인에게서 느끼는 낭만적인 사랑이나 가족에서 느끼는 이런 가족애와는 구분이 되지만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네, 이런 감정이 우리는 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5년에 네, 데이비스와 토드라는 학자는 우정과 사랑에 관련된 가설적인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그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친구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호혜적인 관계로 기쁨을도 나눌 수 있고 받아들임, 그렇죠? 대화의 상대에서 수용, 그다음 서로 믿어주는 거, 그다음 존중하는 관계, 상호 지원, 지지하는 관계, 신뢰를 쌓는 관계, 서로 이해하는 관계, 그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자발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의 이런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첫 번째. 대등한 위치의 이런 대등관계입니다. 친구는 앞에서 말했던 이런 그 부모 자녀 관계 또는 뭐 형제 자매 관계가 또 다른 뭔가 내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친구를 한다 하더라도 대등한 A와 B의 인간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둘째,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우정을 쌓는 선택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인간 지향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네,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친구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나랑 비슷한 점이 많아. 유사점을 지닌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삶의 영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남자친구들은 술 친구, 그다음에 여자친구들 밥 친구,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 학생들이 보면은 화장실 가는 친구, 밥을 같이 먹는 친구, 이렇게 또는 취미가 같은 친구, 그다음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라고 할 정도로 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어떻게든 이런 친구 관계의 특성은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싸우거나 이런 뭐 의사소통에서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금방 해체되기 쉬운 관계입니다. 이런 법적인 이런 절차에 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친구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친구는 중요한 정서적인 공감자이자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시대용을 볼 만큼 절친과는 정서적인 교감자이자 내 인생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비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고 싶지만은 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친구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나는 왜 그래? 비교의 증거가 되는 것 또한 친구의 기능이 되겠고, 셋째, 친구 관계는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이 같을 때 서로의 생각과 체험을 나누고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넷째, 자, 친구는 안정된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또는 어떠한 커뮤니티에서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할 때 이런 그 모임, 동아리 안에서 만났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동아리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결속력, 소속감을 또 느낄 수 있게끔 되겠죠. 자, 다섯째, 친구는 삶에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친구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의 기능을 우리는 한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런 친구 관계의 유형은 우정의 강도는 첫 번째, 우정은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만족에 비례합니다. 내가 정서적인 그 우정 같은 경우 친구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만족이 높을수록 우정은 단단하겠죠. 둘째, 우정은 친구 관계 투자하는 아무래도 오래된 그쵸? 물리적으로 심리학적인 양에 비례합니다. 또는 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일수록 우정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친구는 짧게 만났는데 심리적으로 교감이나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질적으로 친해졌어요. 이런 경우 또한 높은 우정의 질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 셋째,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에 비례한다. 그쵸? 시간이나 뭔가 내가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양이 많을수록 우정은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죠. 그 다음 넷째, 우정의 강도는 친구 관계의 지속 시간이라든지 만남의 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친한 친구 리스트를 뽑았을 때 오래된 친구 또는 최근에 자주 만나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친구 관계 형성 요인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한 바, 친구 관계 형성 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쾌락적인 친구, 그러니까 뭐 술 친구, 밥 친구처럼 또는 이제 운동 친구, 놀이 친구, 쾌락적인 친구의 범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용적인 친구, 그래서 뭔가 쓸모 있는, 그렇죠? 내가 뭐 도움이 되는 친구. 그다음 인격적인, 내가 뭔가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친구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친구 관계의 기능은요. 친구 관계는 그 기능에 따라서 연합적이냐. 그쵸? 이제,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 시스템에서 이미 이렇게 엮여져 있는 관계냐. 수혜적인 거, 뭔가 난 도움을 주는 주고받는 관계인가. 그 다음에 상호적인, 그쵸? 이렇게 끈끈한 이런 관계인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3의 관계 또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가지고 온 소셜, 네트워크.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이런 사이트, 이런 것들을 줄여서 우리 SNS라고 하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서비스 사용자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 자, 사이트 내에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인맥 또한 우리는 친구 관계 범위에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중고마켓,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서, 지속적으로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내 물건을 사고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채팅창에서 만나게 된 친구. 그 다음에 이메일을 주고받는 외국의 친구. 뭐 이런 모든 범주들이 바로 이 제3의 관계인 SNS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중요한 친구 관계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첫 번째로는 접촉과 관심이 감소하면, 자, 아무리 친하고 우정이 높았던 친구를 하더라도 어떠한 다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접촉이나 관심의 빈도가 낮다고 한다면은 해체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두 번째, 자, 대화를 시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갈등 해결을 실패했을 때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낮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에 대한 이제 실망, 내 험담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는 내가 생각했던 이런 가치관에서 그 친구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라는 실망. 그다음에 친구에 대한 이런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었었을 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친구에 대해 실망했었을 때 당연히 친구 관계가 약화되고 해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와 보상의 불균형.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밥을 여러 번 사고 이 친구를 좋아해서 시간적인 거, 에너지, 친구 속상할 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런 시간, 돈, 에너지를 내가 쏟았는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친구는 10분의 1도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또는 매번 밥을 얻어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다 찾아갔는데 내가 필요할 땐 오지 않았어요. 라는 이런 투자와 보상에서의 불균형으로 친구 관계가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그쵸? 뭐, 요런 당연한 얘기인데, 뭔가 내가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내 가치관과 친구의 가치관이 대립될 때,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친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약화, 해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시킬 수 있는지, 친구 발전 과정을 살펴보시면 삼각관계 형성기, 그 다음에 홀로 인식기, 그 다음에 성역할 이제 뭐 놀이기, 그 다음에 변덕스러운 이제 행동기, 교육에서는 단짝 친구 되기, 이렇게 진정한 우정을 쌓는 단계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런 다양한 갈등 상황이 됐었을 때 이 단계가 지났을 때 비로소 단짝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 발전할 수 있는 원리는 일단 자기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자기 개방.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해진다라는 얘기 아시죠? 자기 개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언어로 감정 표현을 하기. 자, 뭐 마음으로 알아주겠지. 눈빛으로 내 마음을 알겠지. 안 됩니다. 해서 의사소통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언어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그 다음에 사랑과 우정의 기교를 좀 배워서 표현하기. 그쵸? 사랑과 우정도 이런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킬들을 배워서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보면은 뭐 이렇게 팔짱 끼고 한다든지, 그쵸? 스킨십 한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정의 표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에게 언제나 빈 공간을 남겨두기. 자, 친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갭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너무 개입되거나 너무 밀착돼서 모든 것들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찾기, 취미나 운동이나 뭐 같이 이렇게 그 좋아하는 이제 음식점을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리스트. 그다음에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리스트. 이런 다양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찾는 것도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실적인 도움을 교환하기, 그쵸? 뭐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다음 필요할 때 물건을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내 남자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움을 교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뭐 제공해주기, 공유하기.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어떻게 보면은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다른 사람이 험담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그러지 않을 거야. 자, 믿어주는 친구에게는 못 줄 것이 없죠. 그래서 친구 관계의 발전의 원리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성관계 의사소통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이제 대학생 시절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그쵸?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 나이의 사랑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인데, 자, 이건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서 사랑을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는 아끼고 위하며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 또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어사전이지만은 이 국어사전의 의미를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 설명을 한 바 사랑이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닌 뭔가 나의 또는 상대방의 이런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되고 헌신이 밑바탕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결부된 능동적인 성격을 가질 때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같이 기쁨을 공유하고 흥미, 재미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유머 있게 대화를 하고 슬픔을 공유하는 등 상대방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사랑의 이론적인 모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나져야 되는데 스텐버그가 말하는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친밀감. 사랑을 하는데 일단은 친밀감이 전제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책임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상실한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임감 없이 무조건 친하고 열정만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 없어요. 무모한 사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책임감은 동반하고 열정은 있는데 그동안에 지속된 친밀감이 없어요. 이것 또한 무모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관계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해서 스텐버그가 말하는 사랑의 3요소 친밀감, 열정, 책임감이 이렇게 세 가지 톱니바퀴가 잘 굴러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레바퀴 이론인데요.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은 자, 사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이론이자 이런 사랑은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으로 처음에는 친밀과 신뢰가 형성되고 이후에는 좀 친해지고 신뢰가 형성됐으면은 나는 이랬어. 나는 사실은 이런 아픔이 있어. 그 다음에 뭐 내가 비밀로 느끼는 것들을 자기 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의존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개인의 욕구 충족을 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리스와 리라는 학자인데요. 1988년도에 이들이 이런 수레바퀴 이론을 그 얘기를 했고 이 전 단계는 다음 단계 이행에 영향을 미쳐서 친밀감이 부족하면 자기 노출을 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호 의존도 약하게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원하는 욕구 충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이 톱니바퀴의 그 단계의 이런 탄탄함, 단계의 이런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친밀과 신뢰가 많을수록 자기 노출이 많이 되고 자기 노출이 탄탄할수록 뭡니까? 상호 의존력도 높아지고 상호 의존력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개인의 욕구 충족이 되는 이런 사랑의 탄탄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리가 말했던 분류 유형입니다. 자, 1차 유형 같은 경우는 낭만적인 사랑과 유의적인 사랑, 그 다음에 우회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낭만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하고, 유의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유의를 탐닉하는 사랑, 우회적인 사랑,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 다음 2차 유형으로는요. 소유적인 사랑과 논리적인 사랑, 그다음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적인 유형을 보시면은 뭔가 남녀가 돼서 넌 내 거라는 소유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 논리적으로 뭔가 서로의 필요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맺는 거 이타적인 사랑 그쵸? 해서 아가페적인 사랑 해서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리의 분류 유형에 따르면 리의 사랑의 유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트로게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프레그마, 그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루두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웰이나 이제 랍슨즈가 또 사랑을 다르게 또 분류를 했는데요. 자, 이들은 1, 2차 분류인 6가지 유형에 하나 더 성적인 사랑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최근에 조금 이제 사랑이 약간 변질되거나 사랑에서 이제 필수 요소로서 성적인 부분을 더해서 이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버그의 분류 유형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스탠버그의 이런 3가지 사랑 요소를 조합을 해서 사랑의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완전한 그쵸 사랑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의 3요소 친밀감, 열정, 책임감이 이제 온전한 상태 완전한 사랑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좋아한 것만 있는 친밀한 것만 있는 사랑 우리는 그냥 단지 좋아하는 관계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친밀감과 열정이 있다 그러면 낭만적인 사랑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친밀감과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우애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열정만 있는 사람, 굉장히 도취된 사랑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열정이랑 책임감이 있으면서 그쵸? 친밀감이 없다 그러면 얼빠진 사랑이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공허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탠버그가 말하기를 온전한 사랑을 들려 그러면은 사랑의 3요소 친밀감, 열정, 책임감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성 관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이성 관계 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집착하는 것인가, 사랑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최근에 데이트 폭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 잘못된 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집착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정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을 잘해주고 싶어요. 왠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그 동정입니다. 이 동정과 사랑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너무 낭만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어떤 관계에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런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6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관계에서 다양한 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과민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의 동요가 심해진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이성으로부터 거부당할까봐. 그 다음에 열등감이 조금 더 확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관계에서 의심, 질투가 생겨난다. 그 다음에 외로움,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다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불안전감이 생긴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진정한 내적 자아를 억압한다. 나의 이런 그 욕구,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자아를 억눌려 가면서까지 상대를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거.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이런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반드시 토요일마다 만나야 돼.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인상관계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이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이런 습관상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이성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난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습관상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이런 습관상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요. 매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선입견, 이런 관계, 습관에서의 문제를 극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과 가치관 또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인을 생각하는 선입견, 그쵸? 그 다음에 남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리를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다양한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방법 또한 댓글 과제로 제가 내겠습니다.